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얼마 전에 아버지 생신 맞이해서 한국에 갔다가 문득 그날이 떠올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대학교 미팅에서 만나셨다가 첫눈에 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식을 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대학 시절부터 소문난 인기 커플이셨답니다. 서로를 많이 아끼셨고 많이 사랑하셨죠. 두 분은 아이도 빨리 많이 낳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시끌벅적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두 분의 로망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졸업하시고 동화 작가 일을 하셨는데 집에서 일을 하셔서 자녀 계획을 빨리 세우실 수 있었죠.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셨을 때 드디어 임신을 확인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월차까지 쓰시며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셨대요. 두근두근 첫 초음파를 보는데 글쎄 쌍둥이라는 거랍니다. 부모님은 너무 기쁘셨대요. 한 번에 두 명의 천사가 찾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엔 쌍둥이가 많이 보이지만 부모님 세대엔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두 개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 너무 행복하고 신기하셨답니다. 하지만 어느 어머니나 그러시듯이 임신 생활은 너무 힘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운 입덧이 임신 후기까지 계속되었고 우울증도 조금 오셨대요.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림 그리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못 견디게 답답하고 슬프셨답니다. 그래서 밥도 영양가 있게 챙겨 드시지도 못하셨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대요.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퇴근할 때 몸에 좋은 것들도 많이 사오고 주말엔 반찬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서 어머니는 임신성 당뇨가 의심된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시던 일도 중단하면서 식단도 신경 쓰고 잠도 많이 주무시려 노력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자꾸 붓고 검사할 때마다 혈압도 높게 나오더래요. 결국 임신 중후반기 때 임신성 당뇨 확진을 받으셨고 임신 중독증 고위험군 판정이 내려졌죠. 어머니가 그때 정말 많이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일이 바빠서 그랬나, 스트레스를 받았나, 정말 마음이 복잡하셨답니다. 하지만 임신 중독증의 정확한 원인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그걸 아셨기에 어머니를 위로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이후 내내 저희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을 하며 보내셨대요. 조금만 통증이 오거나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응급실에 가셨고 활동도 많이 안 하고 누워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셨겠죠. 그렇게 조마조마한 임신 기간을 보내시고 예정일을 2달 앞둔 날 저희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쌍둥이라서 남들보다 배가 빨리 많이 부르고 일찍 출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도 어머니는 수술실 들어가면서 계속 잘못되는 거 아니냐며 많이 우셨대요.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저희는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이 오전 10시 11분에 그 뒤를 따라 제가 13분에 태어났습니다. 이른둥이였기도 했고 쌍둥이였기에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여러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형제는 무척 건강했습니다. 씩씩하게 엄마와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혈압이 아직 너무 높아요. 단백뇨 수치도 높고요. 정밀 검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신 중독증이 무서운 게 합병증이거든요. 환자분 기운 차리시면 콩팥, 폐, 눈까지 다 검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만 위험한 줄 알았는데 낳고 나서가 더 문제라고 하더군요. 어떤 합병증이 나타날지 모른다면서요. 어머니는 기력이 없으셔 모유 수유도 안 되셔서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분유 먹이는 거에 죄책감 느끼시면서요. 그런데 분유 먹고 자란 저희 지금 너무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머니가 모든 게 미안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신 건강부터 챙기셔야 했는데도 말이죠. 어머니는 콩팥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눈도 안 좋아지셔서 평생 쓰지 않으셨던 안경을 쓰셔야 했고요. 그래서 저희 형제 기억에 어머니는 항상 아픈 모습이셨습니다. 매일 약을 드시고 병원에 가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희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동화책도 써주시고, 특히 어머니가 요리를 엄청 잘하셨거든요. 어릴 때 체험학습 가는 날 공룡 도시락 싸주셨던 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때는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거 불만일 때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너무 귀엽다. 이현이는 초록색, 이준이는 파란색. 어때? 너무 예쁘지 얘들아? 그래서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집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아버지셨습니다. 회사 다니시면서도 집안일 정말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한 번도 힘들다는 말 하신 적도 없으시고, 어머니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셨거든요. 여보, 다음 주 병원 가는 날인 거 알지? 그날 연차 냈으니까 병원 갔다가 당신 좋아하는 식물원 다녀올까?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자고. 네, 좋아요. 다정하신 두 분의 모습 덕분에 저희 형제의 눈에는 어머니가 아프셨지만 불행하게 보이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라는 든든한 울타리에서 보호와 사랑을 받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극정성인 간호와 다르게 어머니의 건강은 호전되었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했고, 그렇게 병원과 한 몸처럼 산 지 15년 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땐 저와 형이 고작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밖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 멀리서부터 운동장 한가운데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시더니 저랑 형을 데려가셨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엄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랑 형은 가방도 챙기지 않고 체육복 차림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던 병원으로 선생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체육복 차림으로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저희를 위해 어머니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당부하고 적어두고 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밥 다 먹고 설거지통에 넣을 때 물을 받아 놓으라는 것, 귀가 후 가정통신문은 아버지가 볼 수 있게 냉장고에 붙여두라는 것, 토요일은 베개 커버를 벗겨서 빨래통에 넣으라는 것,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이니 체육 시간에 항상 신는 초록색 운동화를 신으라는 것까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희는 똑같이 초록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당부하셨던 것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렇기에 그때의 상황을 믿기 더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러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첫날은 우는 아버지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울다가 아버지 따라 인사하다가 또 울다가 지쳐 잠들었다가 또 울었습니다. 두 번째 날 이른 아침엔 이모가 저랑 형을 불러내더라고요. 이현아, 이준아, 아버지 식사 못하셨으니까 상 차려드리고 너희도 밥 먹어.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 갈아입으실 옷이랑 치약, 칫솔 같은 거 챙겨오고. 애들아,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희 보고 어른이 되라는 게 아니야. 다만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부담도 되고 막막하겠지만 이제 엄마가 안 계시니까 그렇게 살아야 해. 아, 우리는 이제 정말 엄마가 안 계시는구나. 부모님이 한 분 안 계시는구나. 누가 망치로 머리를 때린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밥상을 차리고 아버지를 불러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형이랑 버스 타고 집에 가서 아버지 속옷이랑 양말이랑 씻으실 거 챙겨서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버스 타고 가는 길에 형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준아, 우리 가서 울지 말자. 장례식장에서는 아빠가 충분히 슬퍼하실 수 있게 시간을 드리자. 우리는 가서 아버지 챙기고 오시는 손님들 챙기자. 엄마가 예전에 그러셨거든. 엄마 죽으면 아빠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슬퍼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자. 형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만 나와도 눈물이 자동으로 터졌습니다. 하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검은 상복의 소매가 축축해지도록 눈물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형제는 조금 빠르게 철이 들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티를 안 내시고 참으셨던 건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건지 아버지는 슬픈 마음을 빠르게 털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머니의 몫까지 충분한 사랑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책임감이 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랑을 많이 주겠다고 하신 약속도 지켜주셨죠. 정말로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껴 외롭거나 눈물 흘린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어떻게 아셨는지 아버지가 저희를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노력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보답하듯 저희 형제는 착실하고 바르게 성장했습니다. 형제끼리 겨루기라도 하는 듯 저희는 고등학생 시절 내내 나란히 전교 1등과 2등을 차지했습니다. 아버지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사춘기도 무탈하게 지나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저희 쌍둥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좋게 봐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쌍둥이라서 더 튀기도 했을 테고 어머니가 안 계시니 선생님들이 더 챙겨주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하고 이끄는 성격은 아니라서 반회장은 해본 적이 없었지만 선생님들 추천으로 미술부장이나 체육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뒷정리, 숙제 걷기 등 선생님 도우면서 수행평가 가산점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3 때는 늦게까지 야자하면 담임 선생님께서 차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랑 같은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누구에게나 고3 시절이 힘들고 복잡한 시간이겠지만 저희 형제에겐 더욱 마음이 싱숭생숭한 한 해였습니다. 저희가 초등학생 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친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모시고 살겠다고 하셨지만 할아버지가 대전에서 간판일 오래 하시기도 했고 친구분들도 다 그쪽에 계셔서 저희 집에 오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안 계시니 친구도 없는 저희 동네 오시면 더 외로우실 것 같아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 이후로 방학 되면 꼭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아이고, 내 손주들 왔냐?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과일 좀 사왔어요. 이 과일은 무슨? 그거 귀찮아서 누가 깎아 먹는다고. 안주거리나 좀 사오지. 그래도 우리 손주 녀석들이 준 거니까 잘 먹으마. 네, 저희 할아버지는 엄청난 애주가셨습니다. 정신 잃으실 정도로 마구 드신 건 아니었지만 매일같이 반주를 즐기셨고 가끔 친구분들과 밖에서 한잔 하실 때는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저희가 어릴 땐 2주 넘게도 할아버지 댁에 가 있던 적도 있었고 중고등학생 때도 방학에 못해도 3, 4일은 있었는데 매번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아마 일주일에 두어 번은 친구분들과 술을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안 나가실 때도 저녁밥 드시면서 소주 반 병 꼭 드셨고요. 가끔은 낮에도 TV 보시면서 강냉이랑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 계셨을 땐 할머니가 맨날 잔소리 하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곤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셨죠. 아버지, 또 술 드세요? 그놈의 술 좀 끊으시라니까. 야, 이놈아, 술을 끊는 게 어딨냐? 참는 거지. 난 참을성 없는 인간이라고. 아, 그럼 좀 줄이던가 하세요. 아버지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내 나이가 어때서? 내가 어제도 작업 나갔는데 아직도 50대 같다는 소리 들었다 이거야. 이게 다 이 술의 힘이다 이놈아. 하기사, 술 한 잔만 먹어도 헬렐레 하는 내 놈이 뭘 알겠냐. 아이고, 이 맛을 우리 아들놈이 참 불쌍하다. 참나, 됐거든요. 알고 싶지도 않다고요. 애주가이신 할아버지와 다르게 아버지는 술을 거의 못 하셨습니다. 소주 한 잔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라 처음에 어머니 집에 인사하러 가셨을 때 외할아버지한테 인삼주 한 잔 얻어먹었다가 바로 잠들었다가 3시간을 내리 주무신 적도 있으셨다더라고요. 평소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분 내려 맥주 한 캔 드시는 게 전부셨습니다. 그러셨기에 아버지는 더욱 할아버지를 이해하기 힘드셨던 거죠.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저랑 형도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었고요. 할아버지, 술 그만 드시고 귤 드세요. 엄청 달고 맛있어요. 술 많이 드시다가 진짜 큰일 나셔요. 어이구, 우리 손주 학교에서 그런 것도 알려주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튼튼해서 큰일 안 나. 30년을 넘게 이러고 살았는데 무슨 일이 났으면 벌써 났겠지. 그렇지? 그게 또 설득력 있게 다가와서 그럴 때마다 그냥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말은 완전 틀렸습니다. 무슨 일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고3 되고 막 더워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형이랑 저는 학원에 다니지 않았기에 평일에는 학교에서 밤 늦게까지 야자를 했고 주말에는 집이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로 집에서 공부하는 날이 많았죠. 일요일 날 아침에 아버지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요. 그런데 집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웬만하면 집에 전화가 잘 안 오거든요. 아버지도 핸드폰이 있고 저희도 핸드폰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가끔 집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면 주로 설문조사 전화 같은 거라 이번에도 그러겠거니 하고 개의치 않고 공부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거실에 계시던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고 곧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네? 아버지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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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네. 형이랑 저랑 동시에 방에서 나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셨대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해서 아빠 지금 내려가 봐야겠다. 아빠가 어제 사놓은 반찬 냉장고에 있으니까 이따 챙겨 먹고 오늘 못 들어오게 되면 전화할 테니까 문 꼭 잠그고 자라. 알겠지? 네, 아빠, 다녀오세요. 걱정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날은 공부에 집중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못 들어오신다고 문자를 하셨고 저희 형제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학교 끝나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아버지랑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학교는 잘 갔고 아빠가 정신이 없어서 아침에 전화도 못했네.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지금 병원이세요? 할아버지는요? 그게 할아버지가 친구분들하고 술 드시다가 쓰러지셨더라고. 병원에 이송되었다가 할아버지 친구분이 우리 집 번호 알고 계셔서 전화 주셨고 검사 필요하다고 해서 아빠가 내려와 있는 건데 어제랑 오늘 오전까지 이것저것 검사 많이 해봤는데 할아버지가 간암이라고 하네. 네? 간암이요? 그래. 아빠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데 일단 할아버지는 지금 입원하신 상태고 수술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 아빠가 상황 보고 다시 연락 줄게. 그동안 둘이 잘 있을 수 있겠어? 네, 그럼요. 저희는 걱정 마세요. 그래. 미안하다, 아빠가. 할아버지 상태 보고 모레쯤에 집에 가도록 할게. 네. 왜 자꾸 누가 아파야만 하는 건지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말씀대로 둘이 잘 지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밥을 알아서 차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도 개었습니다. 3일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기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고 형이랑 더 돈독해진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3일 만에 돌아온 아버지의 얼굴은 심하게 초췌해 보이셨습니다. 밤 늦게 오셔서 한참 짐가방을 챙기시곤 몇 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시고는 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저희를 부르셨죠. 이현아, 이준아, 잠깐 앉아봐라. 네, 아빠. 아빠 지금 대전 내려갈 거야. 오늘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 꼭 나가봐야 해서 온 거였고,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못 올 수도 있어. 네, 저희는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을 하려다 마시고 저랑 형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얼마나요?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네. 이식이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 아빠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려고. 네? 할아버지가 아빠 말고는 가족이 없으시잖아. 아빠도 외동이고 할아버지도 외동이시고 할아버지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빠밖에 없어. 물론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수술하려고. 근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아빠가 잘못되면 너희는 너희 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한테 말을 먼저 해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순간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형도 저처럼 머리가 복잡한지 한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형이 저를 대신해서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말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검사를 받지 말라고 할 자격은 당연히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얼른 가서 검사 받으시라고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제가 형을 쳐다보고 있으니 형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빠. 저희한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검사 잘 받으시고 꼭 연락 주세요. 딱 적절한, 딱 적당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동감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굳은 표정의 아버지가 그제야 안심한다는 듯이 혹은 고맙다는 듯이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짐가방을 가지고 대전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다시 형과 둘이 남게 된 시간이 또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불이 꺼진 집이, 소란스럽지 않은 주방이 너무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간이식이 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합병증은 뭔지, 컴퓨터가 뜨거워지도록 찾아봤습니다. 결국 보면 볼수록 무서운 말들만 가득해서 컴퓨터를 꺼버렸었죠. 일주일 동안 아버지에게는 안부 문자나 전화만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아버지는 집에 오셨고 무슨 일인지 전보다 더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이번엔 저와 형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애들아, 아빠 간이 할아버지한테 안 맞는다고 하네. 네? 그, 그럼 어떻게? 그러게. 어떡하니? 아빠 잠깐만 혼자 있게 해줄래? 안방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저희 형제는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된 할아버지는 급하게 집과 가게를 정리하셨고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혹여나 다른 이식자가 있을까 싶어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가 친척들, 친구분들한테 전화를 돌렸고 병원과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친구분하고 통화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 알잖아. 나 술 안 먹는 거. 몸에서도 안 받고 좋아하지도 않는 거. 그런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나 우리 아버지랑 체구도 비슷하잖아. 내가 우리 아버지 간 드려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 저러다 진짜 큰일 나시는데. 다 나 때문이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잘 봐드렸어야 했는데. 아버지 건강검진 한 번 안 시켜드리고. 술 드시지 말라고 뜯어 말렸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내가 너무 안일했어. 다 내 탓이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탓이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울리는 아버지의 울음소리는 더욱 서글프고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병원에 계시던 할아버지는 추운 겨울 결국 누구에게도 이식을 받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하고 수능을 보는 과정을 잘 챙겨주지 못하신 거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무렴 상관없었죠. 오히려 혼자서 힘들게 할아버지를 간호하시는 모습에 뭉클했고 그럼에도 출퇴근하며 일도 하시고 집안일까지 하시는 모습에 충분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저는 더더욱 공부를 열심히 했죠. 뭐? 둘 다 합격이라고? 네, 아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이 지났을 때 대학교 합격 발표가 나왔습니다. 형과 저 둘 다 희망하던 같은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공계열, 형은 인문계였습니다. 그간의 노력들을 보상받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나란히 학교에 합격한 저희가 대견하다며 아버지가 소고기를 사주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소고기를 먹었었거든요. 평생 같은 학교에서 심지어 그중 반절은 같은 반이었던 형과 처음으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도 같은 학교였으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대학교 생활은 학창시절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학교가 크기도 컸고 과가 전혀 다른 계열의 과였으니 같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도 거의 없었고 마주치는 일도 없었죠. 또 대학교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아침부터 몇 시간씩 수업하고 급하게 밥 먹고 또 수업하고 과제하고
밤에는 조별과제를 가정한 술자리까지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학생의 모임이다, 과제한다, 어쩐다 하며 바빠서 주말에도 어쩌다 한번 집에서 밥을 먹다 보니 형이랑 만나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에 대한 애착이 심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허전한 기분은 들더라고요. 아마 쌍둥이라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도 저처럼 허전한 기분이 들었나 봅니다. 전과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테지요. 어느 날은 집에서 한잔하자고 일찍 들어오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냥 학교는 어떻냐, 과제는 맞냐, 선배들이랑 동기들은 어떻냐, 이런 별거 아닌 얘기를 하다가 형이 어색한지 제 눈도 안 쳐다보고 얘기하더군요. 이준아, 우리가 예전만큼 붙어있을 순 없어도 형이 언제나 네 생각하는 거 알지?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던 쌍둥이잖아.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아무튼 각자 자리에서 잘하자. 아버지한테도 소홀해지지 말고 알아서 챙기고 서로 도울 일 있으면 말하고. 낯간지러워서 못하겠네. 그냥 그렇다고. 형이 못 견디겠는지 뒷머리를 뻑뻑 긁으면서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웃음이 나서 그냥 따라 웃었습니다. 저희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함께인 마음까지 통하는 쌍둥이였습니다. 형의 말대로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1학기 끝나고 제가 먼저 군대에 갔고 형은 2학기까지 마치고 갔습니다. 빨리 다녀와서 빨리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 안 되지만 그때는 공부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좋았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군대 생활을 끝내고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동기들은 거의 다 군대에 가 있어서 같은 학번 남자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저희 과 특성상 애초에 여학생 수는 현저히 적었고요. 더군다나 형도 아직 제대를 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조금 외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걸어 다니고, 혼자 강의 듣는 게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심심했는데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부에 미쳐 있을 때라 맨날 책 들여다보면서 다니니까 외로울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꾸 어떤 여자 후배가 눈에 밟혔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그 여자 후배가 자꾸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이준 선배, 안녕하세요. 저 1학년 김소영이에요. 선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공부 엄청 잘하신다고. 선배, 밥 먹었어요? 오늘 학식 같이 드실래요? 선배, 지금 듣는 교양 어떠세요? 저도 다음 학기에 들어볼까 하는데. 이준 선배,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 과 사람들끼리 정문 호프집에서 모인대요. 같이 가실래요? 제가 이성에 대한 눈치가 정말 없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생 때 같은 반 여자애가 좋아한다고까지 했는데 그게 이성으로서 좋다는 건지 친구로서 좋다는 건지 몰라서 고맙다고 말했더니 여자애가 울어버렸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누가 대시를 해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 후배가 자꾸 제 앞에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얘가 나한테 밥을 사달라고 하는 건가? 아님 공부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건가? 하면서 의도가 뭘까 고민만 했습니다. 과 사람들이 소영이가 저 좋아하는 거 아니냐며 했을 때도 그런 거 아니라고 단칼에 잘라버렸었죠. 그런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소영이라는 후배는 저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 아주 적극적으로 누가 봐도 티가 나게 저한테 작업을 걸고 있었던 거였죠. 정작 당사자인 저만 몰랐고요. 그렇게 한 4개월이 지났나? 과 사람들끼리 모여서 종강 파티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가기 귀찮아서 집에 갈까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집에 간다길래 고기만 얼른 먹고 빠질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험까지 마치고 뒤늦게 술자리에 합류했는데 이미 분위기가 한창이더라고요. 조용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적절한 자리를 찾던 그때였습니다. 이준 선배, 여기요! 소영이가 불렀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제가 복학생에 혼자 다녔던 터라 잘 모르는 선후배도 많았거든요. 괜히 어색한 자리에 껴서 먹느니 그나마 몇 번 봤던 소영이 옆에서 먹자 싶었습니다. 물론 소영이는 딴맘이었겠지만요. 소영이도 대단한 게 제가 아무 반응도 없는데 그날도 열심히 절 챙기더라고요. 사실 그날 그렇게 챙김을 받으면서 얘가 설마 하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습니다.
자기가 고기 잘 굽는다면서 자진해서 고기 구워서 저 그릇 계속 채워주고, 제가 반찬 먹는 거 보더니 제가 잘 먹는 반찬 가져오고, 무슨 수업 들었냐, 시험은 잘 봤냐 하니까 저도 그제야 눈치를 조금 챈 거죠. 그렇다고 제가 소영이한테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거나 같이 챙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도 없었을 뿐더러 원래 성격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누구한테 다정한 말 하고 그런 거 낯 간지러워서 잘 못했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소영이도 슬슬 답답했겠죠. 그렇다고 깔끔하게 거절을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애매하게 굴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조용해진 소영이가 옆에서 술을 꼴깍꼴깍 마시더니 대뜸 저한테 큰 소리를 내더랍니다. 이준 선배, 저 선배 좋아한다고요. 티를 내도 왜 모르냐고요. 이 바보야. 그게 소영이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지하게 소영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했고, 소영이는 부끄러웠는지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제가 서로 알아가보자 한 뒤로는 다시 예전에 적극적이고 발랄한 소영이로 돌아왔고요. 저와 다르게 소영이는 자기 마음에 대한 표현이 거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영이한테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위기가 찾아올 뻔했습니다. 제가 1학년 2학기부터 복학을 했으니까 소영이랑 학번은 달랐지만 학년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졸업반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과장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졸업을 반년 앞둔 여름이었습니다. 이준 학생, 영어 좀 하나? 토익 점수는 잘 나옵니다. 회화는 계속 연습하는 중이고요. 그래? 잘 됐네. 미국 가봤어? 아니요, 해외는 아직 한 번도. 미국에서 공부할 자리가 하나 있는데, 물론 벌이도 괜찮고, 몇 명 우리나라에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먼저 제안이 들어와서. 어때? 관심 있어? 네? 미국에서요? 기간은 얼마나? 글쎄, 적어도 1년? 정확한 건 가서 이준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누굴 보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이준 학생밖에 없더라고. 혹시 괜찮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줘도 되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경력 없이 혼자 외국 나가기 버거울 수 있으니까 내가 힘쓸 수 있는 한에서 같이 보내줄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너무 당황스러워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미국이라니. 분명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슬슬 지원할 회사들 하반기 공채 준비하고 스터디하고 면접 준비할 때였는데, 그런 준비 없이 바로 미국에서 공부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런데 소영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3년을 만났는데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떠나는 건 실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소영이가 영어를 엄청 잘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1년 정도 캐나다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영이한테 같이 가면 어떻냐고 물어봤습니다. 미국? 우리 같이? 완전 좋지. 그런데 교수님이 나 보내주실까? 교수님의 대답은 그래, 같이 가 였습니다. 소영이가 3학년 때 학과장 교수님 수업에서 시험 잘 봤다며, 그래서 보내주신 거 아니냐며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말 예정에도 없던 머나먼 미국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문화, 세계 각국의 동료들, 자꾸만 막히는 소통 등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가 함께였기에 든든했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공유한 우리는 취향도 잘 맞았고 함께 있으면 즐거웠습니다. 저는 소영이와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소영아, 우리 내년에 한국 돌아가면 결혼하자. 뭐? 진짜? 진짜야? 응, 진짜. 좋아. 그냥 혼인신고부터 빨리 해버릴까? 너무 좋아. 하하, 그래도 되고. 이렇게 밝은 사람과 함께라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미국 생활 1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간 저희는 정말 혼인신고부터 냅다 해버렸습니다. 물론 결혼식 날짜는 잡았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결혼식 날짜를 급하게 잡았습니다.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드레스, 식장, 청첩장 등등 많은 것들을 빠르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형과 아버지, 소영이의 부모님까지 도와 결혼식 준비를 착착 진행했습니다. 그땐 아무도
저희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소영이와 영화를 보고 막 나왔는데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준아,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가셨어. 졸업 후 방송국 작가로 일을 하던 형은 독립을 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차피 방송국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서 집에 잘 들어가지도 못했고, 가봐야 잠자고 옷만 챙겨 나오는 일이 다반사라 독립을 하면 돈이 아깝다고 그랬죠. 그때 형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끝이 나서 거의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고 있을 때였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셨고, 형은 아버지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시더랍니다. 얼굴도 누렇게 뜬 것 같고 야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배 통증을 호소하셨고 그대로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가게 되신 거였습니다. 저랑 소영이는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마치고 아버지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왔습니다. 환자분 간암이 의심됩니다. 내일 오전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니 바로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간암이라니. 할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후 저희 아버지는 가끔 드시던 맥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에 집밥을 좋아하시던 분이라 배달 음식, 인스턴트 같은 건 즐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원체 살이 찌는 체형도 아니셨고 주말 아침엔 조깅까지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가 간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며 의사의 오진이길 바라며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간암 말기셨습니다. 정말 재앙이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저희 형제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간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원망할 곳이 없어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는 간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날이 길어야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행복했던 일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잠든 아버지 옆에서 울고 있는데 형이 저를 불러내었습니다. 이준아, 형이 검사 받을게. 뭐? 무슨 검사? 설마 이식? 됐어 형, 내가 검사 받을 거야. 너 곧 결혼하잖아. 가정도 꾸릴 놈이 무슨 수술을 한다고. 가정 이루면 수술 못해? 형 다음 달에 다음 작품 입봉하잖아. 드디어 형 꿈 이루는데 내가 형 수술하게 어떻게 냅둬. 너 결혼식 올리고 미국 가서 하던 공부도 계속 해야지. 소영씨도 생각해라. 긴 실랑이가 오갔습니다. 저희는 둘 다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랑 형 둘 다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적합한 사람이 아버지에게 간을 주자면서요. 그런데 정말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두 분 같이 아버지한테 간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두 분 다 간의 크기가 작네요. 조금씩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놀라셨습니다. 3명이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랑 형은 기뻤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간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듯이 형도 형이 아버지한테 간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올 합병증이 걱정된다면서요. 하지만 고민은 사치였습니다. 100번, 1000번 고민해도 저랑 형은 같은 선택을 할 게 분명했습니다. 사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입원, 난생 처음 해보는 금식, 난생 처음 해보는 수술,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자식들이 전부 다 아버지와 같이 수술대에 오른다는 걸 자책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수술하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하는 길에 형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따 보자, 이준아.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그 말에 왜인지 모르게 두려웠던 마음이 가시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주 긴 수술이었습니다. 반나절 가까이 저희 3사람은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저와 형의 간이 아버지에게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3일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고 진통제 맞고 잠들었다가 깨었다가 또 잠들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겨우 휠체어에 타서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형도 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병실에 있던 아버지에게 가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웃고 계셨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그렇게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당연히 저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소영이에게 많이 미안했지만 소영이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후 아버지의 간호도 소영이가 나서서 했습니다. 저랑 형은 젊으니까 간호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죠. 그 덕인지 아버지는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혈소판도 빠르게 증가했고 인슐린 주사도 잘 맞았고 수술한 지 보름쯤 지나서 퇴원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는 걸 미루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형도 국장님과 PD님과 상의 끝에 작품 준비를 늦추기로 했다더라고요. 예전처럼 셋이 집에서 있는데 왜인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간호해줘야 하는 이 상황.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셋이 꼭 붙어있는 이 상황이 묘하게 즐거웠습니다. 2달여간 그렇게 생활하니 저희 세 사람의 컨디션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다시 미국에 갈 날을 잡았고 형은 한 달 차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독하죠. 아버지는 혈색도 엄청 좋아지시고 살도 많이 붙으셔서 2달 차부터 다시 회사에 나가셨습니다. 그만 일하고 쉬시라니까 그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아버지 편의를 봐줘서 퇴근을 일찍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이 큰 수술을 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수술 부위가 많이 당겨 아프기도 했고 가끔 필요한 적도 있었지만 형이랑 아버지 생각하면서 많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소영이가 그때마다 절 많이 걱정해주고 챙겨줘서 더 힘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큰일 치른 저희 세 사람 지금은 아주 날아다닙니다. 형은 여전히 방송국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메인 작가로 벌써 3작품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방송국 PD님하고 결혼도 했고요. 저는 5년 전 소영이랑 결혼식을 못 올린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못 해보면 소영이가 얼마나 아쉽겠어요. 재밌게도 결혼식 가족 사진에 2살 된 저희 아들까지 함께 찍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시며 일을 하십니다. 쉬시라니깐 참 말을 안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취미가 생기셨는데 바로 요리 학원에 다니십니다. 자기 몸 챙길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며 각종 한식을 배워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형이랑 형수가 가끔 아버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큰일 한번 겪고 나니 사람 마음이 더 돈독해지고 더 애틋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큰일 생기면 제가 먼저 나서서 우리 가족 큰일 없이 지나가게 지켜주려고 합니다. 소중한 내 가족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